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지금 시간부터는요, 우리 조선 후기 들어갑니다. 예. 자, 조선 후기는 5번째 단원이 되겠고요. 교재는 156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전기 후기 체제가 완벽하게 좀 다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전기 지배 체제가 완전히 흔들려요. 또 하나 전기 같은 경우도 15, 16세기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 16세기 같은 경우는 초기 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제도가 다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뭔가 바뀌면 항상 16세기 때부터 흔들립니다. 16세기 때 바뀝니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이후로 흔들리고 있었던 모습들이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나라 이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조선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고 양반들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기존에서 뭔가 체제 개편을 해줬어야만 돼요. 자, 그런 모습들을 일단 연속 2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오늘은 그러면 그 안에서도 어떤 것들을 주로 이제 공부를 하는지 먼저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15, 16, 17, 18, 19세기 전쟁은 16세기 이제 마지막에서부터 이어서 17세기 초반까지 전쟁이 벌어졌었죠. 연속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조선의 집권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집권자라면 17세기 때 해야 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해둔 것처럼 나라를 아예 새롭게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새롭게 건국을 하지 않는 이상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너졌던 여러 가지 통치 체제를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치체제를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정치 조직도 새롭게 짜주고 특히나 외란 터지고 난 다음에 20일 만에 수도 한양이 점령됐어요. 그러니까 점령당했습니다. 점령당했다는 건 그만큼 군사제도가 다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새롭게 군사제도도 새롭게 짜줘야 되는 거고 또 전쟁 터지고 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세금 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백성들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세제도도 개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정치권에서 담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조세제도 개혁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경제 파트에서 담당을 하게 될 테니까 좀 빼두시고요. 오늘은 정치와 군사 쪽만 다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가 16세기 마지막 정치할 때요. 무슨 정치 했었냐면 붕당 정치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 15세기 말 정도에 훈구들이 권력을 잡았고 이 훈구들이 너무나 권력을 잡으니까 성종이 견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공부만 하고 있었던 사림들 끌어들이죠. 훈과 사림이 열심히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사화. 네, 4번에 걸친 사화가 이 시기 때 일어나지만 결국 사림들이 그걸 듣고 일어나요. 그리고는 선조 시기 때부터는 사림들만 권력을 차지를 해요. 근데 이 사림들도 시간이 한 8년쯤 지나니까 사림 안에서도 세력이 다시 나눠지죠.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이제 붕당이라고 불러줬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17세기 때부터는 본격적인 붕당 정치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단, 이것이 시대별로 모습이 조금 다른데 17세기 초반 전쟁이 터진 직후 같은 경우는요. 당시 붕당이 이제 서인이 있었고 남인이 있어요. 아, 이건 아시죠? 그러니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졌고 동인 안에서는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졌는데 북인 같은 경우는 인조가 집권하면서 광해군이 몰락하면서 이제 무너졌어요. 그래서 정치판에서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남아있는 것 같은 경우는 남인과 이제 서인이 남아있으니까 그 남인 서인. 근데 그 남인과 서인이요. 서로 연합해서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서로 막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2번이나 겪었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야, 통치자 니네 진짜 무능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민심이 자기네들을 지금 쏘아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라도 단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체제를 안정시켜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서인과 남인이요. 크게 많이 대립하지 않으면서 공존하는 그러한 정치 형태. 그러니까 붕당이 기본적으로 추구했었던 상호 견제라든지 비판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17세기 후반에 가면서는요. 깨지기 시작해요. 왜? 체제 개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조선이 이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거죠. 그러니까 집권자들도 이제 좀 이제는 뭐 그래도 백성들이 더 이상 우리한테 크게 반발하지 않겠지?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에다가 조선은요. 전기와 후기가요.
농업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요.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농업 위주, 그것도 이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 수준이었지만 후기로 가면요, 농업도 되게 발달해서 농민들이 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농사 지은 걸 내다 팔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내다 판다는 건 뭐냐면 먹고 남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생산량도 발달하고 또 농사를 지어도요, 벼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고추도 재배하고 감자도 재배하고 담배 같은 것도 재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내다 파는 모습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수공업과 상업도 연달아 같이 발달하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또 항상 정경유착이 나오는 거잖아요. 경제가 발달하면 거기에 관련된 이권 싸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17세기 후반에 나타나면서 서인과 남인이 예전처럼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대립해요. 그게 바로 현종과 숙종 시기예요. 여러분, 숙종이라고 하면 혹시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이야기 알고 계세요? 네. 숙종이 이제 다 부인들이에요. 근데 인현왕후 같은 경우는 왕비가 됐다가 폐비됐다가 다시 보기도 하고요. 장희빈은요, 궁녀였다가 희빈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왕비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사약받고 죽습니다. 이 두 여인의 인생의 기복이 너무 심하죠. 그 기복의 중심에는 숙종이 있는데 단순하게 숙종이 너무 바람둥이여서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 근간에는 서인과 남인. 인현왕후가 서인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장희빈이 남인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립하면서 서인이 힘을 갖게 되면 서인 출신 왕비도 힘을 갖게 되는 거고, 서인이 몰락하게 되면 왕비도 패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서인과 남인의 그러니까 대립이 왕권을 쥐고 흔들어서 결국 패비 문제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존이 아니라 붕당 간의 대립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서인이 권력을 잡잖아요. 서인만 남인의 대표 주자들 귀양 보내거나 죽여버립니다. 반대로 남인이 권력을 잡으면 이때 서인들 귀양 보내거나 죽여요. 그래서 왜 지난번에요, 우리 조선 전기 정치하면서 그때 효종 시기 때요, 북벌 추진하면서 저기 그 제야에서 공부만 하고 있었던 삼린사립의 대표적인 사람이 중앙 정치 들어옵니다라고 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송시열이었어요. 네. 그 송시열이 이러면서 이제 서인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어떤 학문적 근간이 됐던 사람인데 송시열이요, 이때 죽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극도로 대립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갈 거냐면 바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대립이 너무 심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18세기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이라는 걸 통해서 붕당 싸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됐나요? 그 18세기 이후 모습은 다음 시간대 들어갑니다. 자, 큰 틀은 일단 이렇고요. 자, 그럼 세부적인 모습 봅시다. 먼저 156페이지 일단 첫 번째 통치체제의 정립. 또는 기존에 있었던 게 바뀌는 거니까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요, 정치와 군사 쪽만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정치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는 거예요.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 앞서 이건 잠깐 언급한 적이 있긴 있었죠. 네, 이렇게 기억하세요. 비변사라고 하면 비상시 변란이 생겼을 때, 비상시 변란이 생겼을 때 이걸 대비하던 조직이다. 근데 이제는 그 조직이 비상과 변란 때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으면서 조선의 모든 중앙 정치를 좌지우지한대요. 됐어요? 자, 일단 갑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건요, 일단 비변사라는 조직이 우리 역사에서 언제 처음 등장했느냐. 이미 배웠는데요. 중종 시기 때 삼포외란이 일어났죠. 그것 때문에 외인들이요, 우리 백성들 죽였었잖아요. 그러자 이게 웬일이니 이러면서 이제 급하게 군사 문제를 논의하려고 만들었던 조직이 바로 비변사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변사는요, 지금 삼포외란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로 모였고요, 군사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거예요. 자꾸 외인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때까지는 군사 문제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들을 이제 지변사 재상이라고 불러주는데, 그러니까 오랜 동안 뭐 북방 쪽에서 그 지역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국방의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왕이 이제 의견을 듣고 어떤 식으로 외인들의 침략을 대비할 것인지 논의했었던 그런 조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명종 시기 때도요, 이 외인들의 침략이 계속돼요.
이때 벌어졌던 대표적인 사건이 을묘외변인 거 아시죠? 그러면서 명종은 나 더 이상 이제 스시마 섬이랑 교류 안 할 거야. 국교 단절 이렇게 시켜버렸었는데 이때도 이제 을묘외변이 터지게 되자 야, 안 되겠다. 모여봐라. 논의하자. 단. 이거 계속 얘네들이 침략할 때 그때그때만 모이니까 안 되겠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침략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비변사라고 하는 조직을 그냥 쭉 유지시키기. 상설화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군사 문제를 논의하긴 하지만 조직 자체는 계속 유지하는 선. 자,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어요. 임진왜란. 그 임진왜란이 터졌던 시기가 선조 시기가 되겠죠. 이 선조 시기가 되면서는요. 비변사의 역할이 대단히 강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에서 중앙 정치는 기본적으로 의정부 육조로 이어지는 이원적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해요. 그럼 육조에서 집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전쟁 터졌어요. 왕이요. 20일도 안 돼서 수도 한양을 포기하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의정부 모여서 회의하고 육조에서 집행하는 이런 구조가 실현되기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일단 비변사에 모여 한 번에 논의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 선조 시기가 되면요.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뭐 세금 걷는 거, 외교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세금, 외교. 그다음에 그거 말고 뭐 국방 문제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나중에 가면 뭐 과거 시험 어떻게 볼 것인지, 뭐 왕세자비는 어떻게 이제 채택할 것인지 이런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이곳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조 시기 이후로는 모든 국가의 일들을, 모든 정무를 이곳에서 담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셨죠? 자, 그런 만큼 여기 이제 참여하는 세력들도 늘어나게 돼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비롯해서 다양한 재상들. 여기서 말하는 재상이라고 하면요. 전현직 다 들어가요. 되셨어요? 거기다 조선은 지금 육조가 있잖아요. 육조에서 장관을 뭐라고 하냐면 판사라고 불러줘요. 차관을 참판이라고 불러주는데 육조 판사와 참판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공조 빼고 5조의 판사와 참판이 들어가요.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조선의 중앙군대가 5군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각각 군영에 가시면은요. 대장이 있어요. 5군영이니까 대장이 몇 명? 5명. 이들도 참여합니다. 여기에다가 대제학에다가 강화 유수에다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선에서 좀 그 관품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한 번에 국가 일을 처리를 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적게는 30명, 많게는 더 많이. 뭐 심할 때는 100명 넘어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였더라. 이곳이 바로 비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변사는요. 그 기능이 너무나 막대해지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낳게 됐냐. 그 전까지 조선 정치의 핵심 기구가 의정부였잖아요. 의정부에서 뭔가 따로 모여서 결정할 일이 없어요. 육조도 별도로 모일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정부와 육조의 권한이 약화되고 더 나아가서 이건요. 왕권마저도 약화시켜요. 왜냐면 여기 최소 30-40명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렸고요. 그걸 왕에게 보고요. 왕이시여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딱 통보를 해버리면 왕의 입장에서 안 되는데 라고 거부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핵심 권력자들이 결정 내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마저도 흔들리게 되더라. 자, 그래서요. 이런 문제가 이제 너무 심해지자 언제 이 조직을 없애버렸냐면 조선 끝에서 두 번째 왕이 고종. 네, 마지막 왕이 이제 순종이니까. 고종인데 고종은 이제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대신 통치를 했거든요. 그 흥선대원군은 강력한 국가, 왕권 중심의 국가를 꿈꿨어요. 근데 봤더니 왕권이 약했던 주요 원인은 비변사가 있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는 비변사를 없애버립니다. 되셨어요? 이때 없애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뭐 역사소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사극 같은 거 보실 때요. 조선 후기가 나온다 그러면 의정부에 모여서 막 회의하고 그거 잘못된 거야. 비변사를 중심으로 조선 정치가 운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비변사 중심으로 한 이 내용은요. 진짜 중요해요.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57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비변사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즘 비변사에서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취급합니다. 의정부는 한갓 이름뿐이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변방 방비를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과거나 비빈 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서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여기서 취급합니다. 그러면 비변사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양했었던 조선의 정치기구의 기능이 다 유명무실해지고 한 기관에서 독점한다. 이거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3사 있잖아요. 3사의 기능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약화가 되는 거야. 원래 3사가 담당했던 역할은 뭐 사원부 사관원 홍문갈, 왕에게 서경 간쟁 봉박, 서경 간쟁 봉박이라서 왕권을 견제하기도 하고 또 대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또 독점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했었던 게 이 3사예요. 더 나아가서는 공론이라고 해가지고요. 특히 이제 붕당 정치가 실행이 되면서부터는 특정 붕당이 독점하지 않도록 이 3사에서 여러 의견들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그래서 뭐 관원들의 의견이 조율되기도 하고 또 그런 관원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 때 국민 여론을 듣는 게 있잖아요. 그런 국민 여론들이 여기서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세력이 아니라 모아진 의견,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여론을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그런 걸 이제 공론이라고 했었습니다. 뭐 더 쉽게 말하면 공통 의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3사가 이제 앞으로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비변사에서 모든 걸 주도하다 보니까 3사의 역량이 예전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또 여기에다가 이조전랑. 이 이조전랑 같은 경우는 이 3사 관원들 있잖아요. 추천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또 자기가 물러날 때 자기의 후임자를 추천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변사에서 뭐 서인이면 서인, 남인이면 남인 그들이 이제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이 이조전랑 같은 경우도요. 자신이 속해 있는 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왕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돼 있는 붕당의 사람들을 추천하는 역할.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이런 3사고 이조전랑이고 원래 하던 기능을 못하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자기 당의 이익만 대변하더라. 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군사제도 개편 볼게요. 전쟁에서 너무나 쉽게 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특히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군대도 지방군대도 새롭게 짜줘야 돼요. 원래 우리가 전쟁 있기 전까지 중앙군대 5위라고 했었죠? 근데 이 5위 대체해서 5군영을 짭니다. 이름이 조금 많이 헷갈리죠? 5위가 아니라 5군영 체제로 짜더라. 일단 여러분들이 5군영에 뭐가 있는지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훈련도감,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은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거 기억날까요? 그 다음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마지막으로 금이영. 죄송한 말씀이 교재예요. 금이영이라고 안 나오고 금이성이라고 나왔더라고요. 157페이지 오른쪽 보조단 있잖아요. 죄송한데 그거 금이영입니다. 훈련도감, 어영청, 총유청, 수어청, 금이영. 이게 바로 5군영이에요. 일단 이 명칭 자체는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어영청에서부터 수어청까지는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죠. 언제 들어봤냐면 인조. 인조가 집권했을 때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아무래도 후금들이 밀고 내려올 것 같아요. 그거 대비해서 만들었던 거 어영청. 그래서 궁궐 옆쪽에다 만들어 놓고 경복궁 지키게, 경복궁과 창덕궁 그 일대 이제 지키게 하는 거고요. 총융청? 총융청이라면 이괄의 난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아니 어떻게 위쪽에서 그렇게 쉽게 한양으로 들어올 수 있지?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한양 밖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산성 쪽 거기다 만들었던 게 총융청. 정묘랑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남한산성 쪽을 다시 또 군대에 보강합니다. 이게 바로 수어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전체 5개 이게 바로 5군영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게 아니 그러면 훈련도감이랑 금이영은 인조 때 안 만들어집니까? 예, 안 만들어져요. 이건 선조 때, 이건 숙종 때 만들어져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군형과 관련돼서 세 가지를 추가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오군형은 한 번에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 순차적으로 만들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특히 그 중에서 그럼 이제 가장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 훈련 도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돼요. 이 훈련 도감. 이 훈련 도감이 처음 만들어졌던 시기는 언제냐면 전쟁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선조 있잖아요. 그 선조. 전쟁 중간에 만들었습니다. 자, 수도 한양 너무 쉽게 빼앗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조는요, 되게 무능력하게요, 피난 떠납니다. 평양으로 올라갔다가 급하면 명나라로 도망가려고 의주까지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는 의병과 수군의 활약 덕분에 다시 되돌아오죠. 이렇게 수도 한양 되돌아오는데 1년 걸렸어요. 근데 딱 수도 한양에 와봤더니 시체는 정말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고 또 너무나 배고프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도적들도 들끓어요. 이런 곳에서 왕이 일단 정사를 논하기 너무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이 수도의 치안부터 먼저 안정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이때 유성룡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순신 장군을 추천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성룡입니다. 이 유성룡이 왕에게 제안을 해요. 왕이시여, 저에게 쌀 1000석을 주세요. 그러면 그 쌀을 가지고 제가 군대를 조직해 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수도에는 지금 일거리 없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유성룡이 자,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쌀을 주겠다라고 하자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짠 군대가 바로 훈련도감입니다. 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파악하시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원래 조선에서요, 장교들 있잖아요. 장교라든지 특히 또 중앙군에 있었던 갑사 빼고는요, 기본적으로 일반 병사들은요, 월급 안 줘요. 왜냐하면 군대를 오는 것은 일종의 나의 의무이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남학생분들이 이제 군대를 가시면 한 달에 얼마, 몇만 원 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최근에 복지 때문에 주는 거고, 그 이전에는 군대 가도 안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겁니다. 의무병이었어요. 근데 유성룡은 그게 아니라 쌀을 줬대요. 바꿔 표현하자면 쌀 받고 일하는 거다. 직업군인. 일반 군인 중에서 이렇게 직업군인 최초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훈련 도감도 일반 농민들이 한양에 올라와서 병사를 했었던 농병일치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농민들이 나 군대 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한양 올라와서 했었던 번상병, 의무병, 농병일치제 아니라는 겁니다. 월급 받고 자기가 선택해서 수도의 중앙군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일단 훈련도감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자, 그럼 이렇게 사람 모았습니다. 그래서 부대를 짰겠죠. 그게 3개의 부대를 짰는데 이걸 삼수병이라고 그래요. 포수, 사수, 살수. 포수, 사수, 살수라 해서 포수는요, 총. 임진할 때 우리가 총 보고 진짜 난리가 났거든요. 무서워서. 사수라고 하면 활 쏘는 거. 살수라고 하면 거민의 창을 휘두르는 거. 되셨습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훈련도감 2가지인데 하나만 더 지적을 할게요. 여기서 이제 순차적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순차적으로 만들 때 이 시기 때 권력을 잡고 있었던 붕당이 누구였느냐를 봤더니 서인들이었어요. 됐나요? 물론 이제 선조 시기 때 같은 경우는 아니긴 하지만 인조 시기 때 서인들이 권력 많이 잡았고 숙종 시기 같은 경우도 결국 서인과 남이 싸우다가 서인들이 더 득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인들이 자기네가 필요하다 싶을 때마다 이걸 만든 거예요. 요거마저도 인조 시기 때 한 번에 만들어진 거 아니었죠. 3단계에 걸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서인들은 자기네가 군대를 동원해서 인조 반정 해봤잖아요. 자기네가 그 군대를 가지고 이괄의 난을 진압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지금 패배하고 호란 패배하고 난 다음에 서인들이 얼마나 그 정말 창피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잖아요. 북벌 추진하자 얘들아.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북벌을 추진할 때마다 자기네가 필요하다 싶으면 계속 그 숫자를 늘리고 하나씩 만들었던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이 오군영 같은 경우는 서인 정권의 군사적인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이 오군영의 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 대장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의 지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병조 판서의 지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단독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 각자 짱들은 누가 맡는다? 서인들이 맡습니다. 됐죠? 자, 오군영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지방군대 볼게요. 자, 임진왜란 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지방군대 편성 보면 진관체제라고 있었어요. 이 진관체제라고 하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세조 때가 되겠습니다. 자, 전국에 각 도가 있다. 그럼 이제 그 도 안에서도 다시 나눠가지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역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지역들을 뭐라고 하냐면 거진이라고 불러준다고 했었어요. 클 거자 써가지고 거진이라고 불러주고 난 다음에 이 거진에서 해당 지역 군대 훈련시키면서 자기적 방어시키는 거, 요게 바로 이제 진관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두게 되면 주로 이제 외적들이 이렇게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해당 지역은 자기네가 어느 정도 지키는 거죠. 만약에 이 지역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뒤에서 다시 한번 방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을묘외변을 거치면서 이 체제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을묘외변하면 명종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외인들이 또 한꺼번에 쳐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소규모 단위로 방어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바꿔놨던 게 뭐냐면 재승방략 체제예요. 재승방략 체제. 그래서 이 재승방략 체제는 안 되겠다. 외인 애들이 조금 더 대규모로 왔을 때는 얘네들을 막는 게 쉽지 않으니까 각 지역별로 방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 평상시 때 이제 지역별로 훈련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쟁이 막상 터지게 되면 수도에서 장군을 보내주는 거예요. 유능한 장군을 보내주면 그 유능한 장군과 약속돼 있던 지점 있죠. 여기서 이들이 같이 합류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이들은 각자 자기 지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지점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에서 내려오는 장군의 명을 받아서 함께 이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재승방략 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관 체제에 비해서는 대규모의 군대를 방어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외란이 터져봤더니요. 외란은요. 우리가 예상한 것도 그 이상으로 군대가 많이 놉니다. 한 번에 20만 명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 이런 식으로 방어 자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워낙 빠른 속도로 오다 보니까 수도에서 장군 내려오기 전에 먼저 격파당해요. 그래서 전쟁 중간에 안 되겠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자. 이래서 진관체제가 다시 복귀가 됩니다. 되셨어요? 그럼 이제 군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봤죠? 그렇다면 여기다 이렇게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이제 군인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선 전기 때 봤던 건 이제 3인 1조 시스템, 보법이 있었잖아요. 이거 다 무너졌어요. 왜냐면 군대 가기 힘들기 때문에 군포를 내고는 군대를 안 가는 사람이 나오죠. 방군수포제 이런 게 나왔었어요. 들어보신 기억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새롭게 지방군을 짜야 되겠다. 이래서 조직된 것이 바로 뭐냐면 소고군. 이 소고군이라고 하면 나라 지키는데 양반이 제외되는 게 웬 말이냐. 그래서 양반에서부터 노비까지 다 편성시킨 군대가 바로 소고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관체제랑 소고군이 이게 다시 만들어진 게 언제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란 중간입니다. 설득력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망할 판인데 양반은 왜 군대 하나? 이러면서 양반까지도 포함시켰는데 이 소고군이랑 훈련도감을 둘 다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성룡이에요. 유성룡.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이 뭐 예상할 수 있는 결과도 있듯이 양반이 나중에 가면요. 여기 군대 잘 안 오려고 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전 것들이랑 같이 훈련을 받을 수 있지? 양반 빠지고. 점차 양반이 빠지다 보니까 평민들도 나중에 빠지면서 나중에는 노비만 남아있는 또 유명무실한 군대가 돼버립니다. 되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만 추가할게요. 자, 이거 두 개 같이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성룡. 유성룡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관직에서 이제 물러납니다. 그리고는 임진왜란의 이 참혹한 모습을 글로 남겨냈어요. 이것이 바로 징비록이에요. 징비록.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징하게 정말 징그럽게도 피를 많이 입었겠습니까? 징비록인데요. 이 징비록을 보면 임진왜란의 그 참상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제 엄마가 옆에 있다가 죽은 거예요. 공격을 받아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너무 어린아이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엄마가 죽은지도 모르고 엄마 가슴팍을 풀어서 젖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가던 명나라 군인이 봤습니다. 아이가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군대에서 키웠다. 그 이야기를 유성룡이 들은 거예요. 네, 그런 것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랑 관련된 사료다 그러면 징비록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여담이지만 이러한 그 유성룡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해군에서 2011년도에 세 번째 이지스함을 진수를 시켰어요. 이 이지스함의 이름이 바로 유성룡함입니다. 서해 유성룡함.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들어가서요. 자, 지금 이제 체제 개편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전쟁 이후에 붕당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여러분들 조금 이제 복잡해집니다. 교재 158페이지. 자, 벌써 시간이 30분 정도 지체됐죠? 큰일 났네요. 정치사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볼 부분은요. 제가 아까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붕당 정치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볼 수 있다. 17세기 초반 같은 경우 그래도 서인과 남이 같이 공존하는 구조입니다. 라고 말했었죠.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냐면요. 인조에서부터 효종 시기예요. 예, 북벌을 취재한다는 그 효종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조에서부터 효종 시기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거의 다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158페이지에서부터 15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별도로 설명은 안 할 거예요. 단 교재에 보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경제, 문화 쪽 있잖아요. 사회, 그런 거 설명하면서 추가가 될 터이니 이건 일단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붕당 정치 중에서도 체제 정비가 어느 정도, 지금 봤던 이런 체제 정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안정되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서인과 남인도 우리도 한번 이제 싸워볼까 이러면서 약간 대립하는 모습이 나타나던 17세기 후반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되셨죠? 자, 왕으로 보시면은요, 효종의 아들이었던 현종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이 시기 같은 경우는 특히 예법과 관련된 논쟁, 예법과 관련된 논쟁이 이어졌는데 우리는 이것을 예속 논쟁이라고 해요. 예법과 관련된 논쟁, 예속 논쟁, 그것도 연속 두 번에 걸쳐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일어났던 게요, 현종 즉위하던 해예요. 그래서 이때 기해년이라 해서 기해예송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왜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현종이 즉위했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 효종이 사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지금 인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효종이 있어요. 그 효종의 아들 현종이 있어요. 근데 인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아들이 소현세자였었잖아요. 근데 이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하고 돌아온 지 10년 만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것도 2달 만에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조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이제 왕이 된 거. 그게 바로 이제 효종이었습니다.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은 이제 효종도 죽고 그 아들 현종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인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비를 맞아들이게 되는데 그가 자의 대비예요. 그래서 자의 왕후를 맞이하게 되고 자의 왕후는 이제 현종 시기가 되면 이제 대왕 대비 마마가 되는 거니까 이제 자의 대비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자의 왕후는 뒤늦게 시집을 왔기 때문에 아들이었던 효종 그리고 효종의 왕비 있을 거 아니에요. 왕비보다도 나이가 더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살아요.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효종이 죽었을 때 그의 어떤 계모였었던 자의 왕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될 것인가 이 논란이 빚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복 뭐 얼마나 입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는 예법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논란이 대단히 심각했어요. 자, 크게 두 개의 주장이 나왔어요.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3년. 자의 대비는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자의 대비는 1년만 상복을 입어도 된다. 라는 주장 쪽이었는데 3년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남인족 사람들이었어요. 남인족 사람들. 이때 남인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허모, 윤휴, 허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허적, 윤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효종 같은 경우는 둘째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나라 왕이었다. 어떻게 왕에 대한 예법과 사대부에 대한 예법이 같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왕을 조금 더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니 자의 대비는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서인들 같은 경우는요. 아니다. 효종은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둘째 아들 출신이 아니냐. 그러니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의 대비는 1년만 입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송시열, 송중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 지금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러면 싸우지 말고 그냥 대충 2년 입으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리학적 질서가 아주 공고했었던 그러한 이제 뭐 17세기 상황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싸웁니다. 자, 그럼 이때 그러면 어떤 쪽의 입장이 반영이 되었냐? 서인 쪽의 입장이 반영이 됐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1년설이 채택이 됩니다. 그대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종 입장에서는요. 이 1년설에 대해서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전 조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남인들이 주장하는 쪽에서는요. 효종이 둘째 아들이라도 그래도 왕이었잖아 라면서 왕권을 뭔가 이제 강화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왕권을 지지하는 쪽인 거예요. 반면에 서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봤자 너는 둘째 아들 출신이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하들의 입장을 조금 더 반영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현종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조금 더 우대해주는 이쪽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으나 지금 돌아가시고 왕이 된 지 첫 번째 해입니다. 권력 기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입장이 채택되는 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다가 15년 후에요. 이번에는 현종의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이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의 대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자의 대비는 며느리 죽었을 때 상복을 얼마 입어야 될 것인가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갑인예종이에요. 2라운드가 펼쳐져요. 자, 이때는 남인들이 말합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둘째 며느리긴 하지만 한나라 왕비였다. 그러니 자의 대비는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서인들은 왕비긴 하지만 자의 대비 입장에서는 두 번째 며느리 아니겠니? 그러니 9개월만 입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누구의 입장이 반영이 됐냐면 이쪽 입장이 반영이 됐어요. 왜냐면 이들끼리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왕이 나름 힘 좀 키웠잖아요. 싫거든? 우리 엄마 그래도 왕비 출신이니까 무조건 1년 이렇게 딱 채택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한 번은 서인이 이겼습니다. 한 번은 남인이 이겼습니다. 되셨어요? 좀 더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인예송에서 남인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남인 내부에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권력 잡았는데 안 되겠다. 계속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참에 서인들 몰아내자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인을 얼마나 처벌할 것인지 그 수위를 둘러싸고 세력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청남, 탁남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청남과 탁남으로 나눠져요. 제가 먼저 힌트를 드릴게요. 청남이라고 하면요. 남인은 남인인데 자신의 입장을 명쾌하게, 청하게, 깔끔하게 밝힌 세력을 말해요. 탁남이라고 하면 혼탁한 거예요. 남인들 중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뭔지 명확하게 딱 밝히지 않는 약간 온건주의자들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때 9개월을 주장했었던 대표적인 서인이 바로 송시열이거든요. 송시열 죽여라 라고 얘기했던 쪽은 청남일까요? 탁남일까요? 청남인 거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탁 밝혔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남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강경. 항상 이런 식이에요. 탁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죽이는 것까지는 되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탁남의 권력을 그래도 좀 더 잡았었기 때문에 송시열이 죽는 건 아니고요. 귀양 정도만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대표적인 청남파가 누구냐면 허목과 윤유입니다. 앞에서 끊어주세요. 반면에 허적 같은 경우는 탁남 쪽이 돼요. 나중에 공부할 때 되게 헷갈릴 것 같죠? 저는 어떻게 구분했냐면 허목, 강경파잖아요. 목을 쳐라. 송시열의 목을 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허목과 윤유는 강경파, 청남 쪽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현종 시기 때 서인에서 남인으로 이거 여러분들 숙종 시기까지 끝나고 나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제가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긴 할 텐데 일단 서인에서 남인으로 권력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도 현종 시기 때 이 예성 논쟁 같은 경우는 귀양 보내는 정도에서 끝나버렸는데 문제는 숙종 시기가 되면 그 대립이 더욱더 심해져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환국이라고요. 환국이 벌어지는 정도입니다. 자, 환국이라고 하면요. 돈 바꾸는 걸 환전이라고 하죠. 환국, 나라의 정치 상황이 급속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정치 상황이 급속도로 바뀌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환국입니다. 갑자기 서인 권력 잡고 있다가 슉 다 무너지고 남인이 권력 잡고, 남인이 권력 잡고 있다가 슉 다 무너지고 서인이 권력 잡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환국이 벌어지는 건요, 당시 사회 경제적인 변화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농업이 꽤 많이 발달해서 농민들 먹고 남는 거 생기고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랬죠. 담배 같은 거 재배해서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된다 그랬죠. 우리가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시 신분제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신분제가 흔들리다 보니까 양반이라고 해서 예전 같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양반들 중에서요. 지방에 있어도요. 그래도 나름대로 좀 힘 좀 썼었거든요. 우리 앞서서 조선연기 사회에서 봤었었죠. 그렇죠? 16세기 가면 사족의 향촌 지배가 강화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나름대로 힘 좀 썼는데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양반이 이제 좀 되게 우스워지기 시작했어요. 숫자도 너무 많아지고요. 권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그냥 지방에서 있느니 관직 나가가지고 나 권력 잡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관직에 목매달기 시작합니다. 되셨어요? 사족의 향촌 지배가 약화되면서 사족들은 이제 모두 다 정치판에 뛰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건수만 생기면 서인이고 남인이고 물어뜯듯이 정말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환국이에요. 자, 일단 환국은요, 모두 3번에 걸쳐 일어나게 되는데, 명칭부터 먼저 기억해 두세요. 경신년에 벌어졌다. 기사, 갑술. 경신, 기사, 갑술. 경신, 기사, 갑술 환국이 일어나요. 일단 경신 환국이 일어나기 전까지 권력을 잡았던 건 남인이었었죠? 허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숙종의 하나 특징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숙종 같은 경우는요, 특정한 세력의 권력을 너무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특정한 세력의 권력을 잡게 되면 그건 결국 왕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숙종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인이 권력을 많이 잡았다 그러면 이번엔 서인을 좀 밀어줘 볼까? 서인들을 대거 등용을 해요. 반면에 서인이 너무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 왕이 의도적으로 남인들을 막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골고루가 아니라요. 한 번에 한쪽 당에게 애정을 쏟아줍니다. 그래서 봤더니 당시 이제 남인들의 권력을 잡았는데 문제는 너무나 그들의 세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들 좀 견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냐면 당시 남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허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 집안에 뭔가 이제 행사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아이고 그럼 이런 이제 비 맞으면서 집안일 치르려면 좀 힘들겠구나 싶어가지고 왕실 안에는요. 이렇게 천막에 기름칠 같은 거 쫙 해가지고 빗물 안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천막이 있었거든요. 이걸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유학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유학을 내가 그러면 하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한테가 가서 거기 창고에 있는 유학권에다가 허정난한테 갖다 줘 이랬어요. 근데 신하가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없던데요? 이미 허적이 가져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숙종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인들의 권력을 너무 잡았구나 이러면서 남인들을 대거 실각시켜버리면서 서인들을 확 등용을 해버립니다. 근데 몰아주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것이 바로 경신환국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인들의 권력을 딱 잡자 서인들은 그래 이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권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자. 그렇다면 이때 남인들 어떻게 돼요? 남인들 쳐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남인들을 쳐낼까? 그 입장 차이에 따라서 그들이 또 나눠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노론과 소론이에요. 그러니까 동인들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질 때, 또 서인들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질 때, 또 그 전에 남인들이요 탕남, 청남 나눠질 때 다 상대당에 대한 복수 어떻게 할까? 그 입장 차이에 따라서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딱 느낌에서 오지 않습니까? 노론이라고 하면 뭔가 좀 올드한 느낌 있죠? 예, 맞아요. 이들 같은 경우는 강경파입니다.
이참에 우리가 복수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주장하는 쪽인 거고요. 이런 강경한 입장을 주장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게 송시열이에요. 되셨어요? 자, 반면에 소론 쪽 같은 경우는 온건파 달고요.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윤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남인에 대한 입장 차이가 또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바라보는 어떤 학문적 입장 차이인데 송시열은 원래 지방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은 지방에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의 학문이 정말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한양에서도 그 사람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이론가였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대의명분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론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쪽의 선택들이 나오게 되고 반면에 온건파 같은 경우 여기는 약간 조금 더 신뢰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입장 차이가 좀 나눠진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서인들이 권력을 잡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서인 출신에서 이제 왕비도 등장이 되겠죠. 그가 바로 누구냐면 인현왕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문제는 이게 숙종이 계속 바라보니까 아니 왕비도 서인 쪽에서 나왔고 그러면서 서인들이 또 쫙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뭔가 불안불안한 겁니다. 아예 안 되겠다. 그러면 남인들도 조금 키워줄까? 이런 찰나에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띄었어요. 그가 바로 장옥정인 거예요. 장옥정 같은 경우는 남인들 의도적으로 왕에게 이제 접근시켰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서인과 남인 어느 정도 이렇게 비등비등한 상황이 됐죠. 근데 문제는 인현왕후가요 결혼한 지 몇 년이 나도 자식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왕자를 생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옥정이 아들을 딱 나누자 숙종이 뭐라고 하냐면 딱 2개월 만에 나는 장옥정한테서 태어난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서인 쪽에서 가만히 아니겠죠. 아니 왕비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후궁소생의 자식을 왕세로 책봉합니까? 아 너무 성급합니다. 라고 브레이크를 딱 걸자 이게 무슨 말이니 이렇게 되면서 결국 장옥정을요 희빈으로까지 만들어버리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인현왕후를 폐비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정치판을 남인에게 넘겨줬어요. 되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사환국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이 서인에서요. 아니 지금 왕세자 책봉은 잘못된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말리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송시열. 송시열 이때 죽임을 당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남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또 지나치게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숙종이 다시 한번 마음을 바꿔서 갑술왕국에서 그동안 지금 폐비가 됐었던 인현왕후 복위시킵니다. 아이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면서 서인들에게 권력을 넘겨주게 되고 장희빈 같은 경우는 이때 어디까지 가냐면 왕비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이제 강등이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나중에 왕의 사역을 받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너무나 드라마틱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드라마로 많이 나오고요. 가장 최근에 드라마로 나왔을 때가 아마 그 김태희 씨가 했던 역할일걸요. 뭐 본 적은 없지만 신문에서 뭐 들은 거는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앞서서 저 현종시기 때 있잖아요. 기예이송이랑 가빈이송 펼칠 때 첫 번째 권력을 잡았던 세력들이 서인이었죠. 그러다가 두 번째는 남인들이 권력을 잡았죠. 경신기사 갑술왕국을 거치면서 서인, 남인, 서인 최종적으로 지금 서인들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에서요. 이 지금 권력이 넘어오는 이 패턴을 정말 많이 물어봤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학생들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서남, 서남, 서잖아요. 그죠? 서남, 서남, 서인데 요걸 이제 혀 짧은 소리로 이렇게 달리기 할 때요. 누군가 달려갑니다.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떠남, 떠남, 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거 좀 너무 진지하게 수업이 오래 길어져서 그냥 헛소리 하는 건데 그러니까 쓰란 말이야. 서라고 이렇게 혀 짧은 소리로 떠남, 떠남, 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넘어가세요. 저도 되게 창피합니다. 그래서 결국 서인들이 권력을 잡았고요. 자, 그러면서 이 서인들은 또 입장이 노론과 소론 사이에 어떤 입장 차이가 또 하나 나오게 되냐면 장희빈은 비록 나중에 사역받고 죽었지만 그가 낳았던 아들은요. 왕세자였어요. 그가 훗날 누가 되냐면 경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엄마가 지금 사약까지 받아서 죽은 마당에 이 경종의 존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데 소론 같은 경우는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신리를 추구하는 쪽이고 노론 같은 경우는 대의명분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노론은 뭐냐면
패비된 엄마의 아들이다. 그 뭐 좋은 핏줄이라고 이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겠느냐 라면서 이들은 경종을 인정을 안 해요. 반면에 소론 같은 경우 그래도 왕의 자식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경종을 인정해야 된다. 그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인 겁니다. 그래서 서인 안에서 세력이 나눠져 있었는데 일단 그 중에서 먼저 대세를 차지했던 건 이들이긴 해요. 그리고 숙종 같은 경우도 경종을 왕으로 옹립시키고 싶지는 아니했었는데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왕이 경종이 돼요. 자, 그러니 지금 대세는 노론인데 왕은 경종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또 사건이 터질 것 같죠. 자, 그래서 경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경종이요. 병약해요. 엄마가 사약 먹고 죽는 모습까지 봤어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실제로 왕이 돼서 4년밖에 통치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미 즉위할 때부터 노론도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노론에서는 경종이 너무 병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일찍이 지금 빨리 왕세자를 책봉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자식이 없네. 그렇다면 경종의 동생이라도 옹립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왕자 중에 연인군. 그가 훗날 누가 될 거냐면 영조가 될 사람이거든요. 그를 왕세제, 자가 아니라 왕세제로 책봉을 하게 하면서 노론들도 힘을 좀 받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립구도인 거야. 근데 소론 같은 경우는요, 이 노론 계속 힘켜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견제구를 날리게 되는데 신축년에 한 번 있고요, 이민년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가지고요, 신축년과 이민년에 노론을 견제해서. 그러니까 이유는 그런 거죠. 이 노론들이 경종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이들을 상당히 많이 제거를 합니다. 신임사화. 자, 우리가 사화라고 하면요. 저기 앞서서 16세기 사화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서 배열할 때 나중에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신임사화라고 하면 경종식이 일어났던 두 개의 사건을 말해줘요. 되셨죠? 자, 소론은 이렇게까지 해서 권력을 잡고 싶었으나 경종이 4년 만에 죽게 되면서 결국 영조가 왕이 되고 그래서 조선 후반의 정치는 누가 장악하게 된다? 노론이 장악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이것이 바로 붕당정제 변질이에요. 여기가요. 나중에 여러분이 혼자 이제 정리하시게 되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안 해주잖아요.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두 번에 걸친 예손가, 세 번에 걸친 황국, 마지막에 신임사화까지. 그러면서 서남, 서남, 서, 노론 권력 잡습니다. 이 순서 잘 차지해 주시기를, 정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정치 이야기 이제 끝났는데요. 여기서 수업 마무리하기 전에 그렇다면 이러한 서인과 남인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 양상 마지막 하나만 정리해 봅시다. 붕당 정치, 변질로 인한 결과. 자, 일단 첫 번째, 뭐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비변사를 중심으로 정치를 논의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특히나 이제 각 붕당들은 권력을 한번 잡으면 자기네가 모든 걸 장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 조직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그냥 한 조직에서 권력을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비변사의 기능이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3, 4의 세력이 뭐한다? 위축돼서 원래 정상적인 하던 견제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서인이면 서인, 남인이면 남인, 한 붕당들이 권력을 잡게 되죠. 우리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일당 전제화라고 불러줘요. 일당 전제화. 그러니까 특정 붕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때로는 이들에 의해서요. 왕권마저도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경종을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도 그들이 개입하게 되죠. 왕권마저도 약화되게 된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런 거예요. 원래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왕권을 어느 정도 보필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들끼리의 대립이 심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서인 더 규모가 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권의 존재마저도 위협할 정도 이렇게 극도로 약해지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고요. 문제는 더 나아가서 이런 황국에서 만약에 우리가 패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이제 정치로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권력을 잡던 예전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져요. 우리는 양반의 분화라고 불러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노론 같은 경우는 정치 싸움에서 결국 살아남았죠. 그래서 그들은 권세를 여전히 누리게 돼요. 이들을 이제 권반이라고 그래요. 권반. 그래서 비변사를 통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남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싸움에서 무너졌어요. 그렇죠? 소론들 같은 경우도 졌잖아요. 이럴 경우 그들이 목숨을 건졌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고향에서 양반 노릇합니다. 그들이 바로 양반이에요. 되셨어요? 근데 고향을 갔는데도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각 지방에서는 농민들이 농업 발달을 통해서 돈 좀 많이 모았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나도 양반 행세할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새롭게 등장하는 양반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향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농민들 중에서 부유한 농민들 있잖아요. 부유한 농민들이 양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반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농민 출신 이런 양반들과 이제는 대립해야 되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무엇보다 아예 이제 정말 뭐 유배를 간다거나 정치적으로 폭삭 몰락해서 목숨만 겨우 건진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양반들을 뭐라고 하냐면 잔반이라고 해요. 몰락 양반. 이 몰락 양반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이름만 양반이에요. 살아가는 건요. 평민들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박지원 선생이 썼던 허생전에 보시면 허생원이라고 있습니다. 남산골에 살고 있는 허생원. 허생원은요. 과거 시험 보겠다고 맨날 양반이 하던 거 책은 읽어요. 근데 마누라가 보니까 쌀독에 쌀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작품 읽어보신 적? 당연히 읽겠네요. 아시죠? 그렇죠? 바로 그런 모습을 잔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잔챙이 양반이다. 무늬만 양반이고 아무것도 없더라.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평민처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누적돼서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면 이들이 농민 봉비가 일어날 때 선봉에 쓰기도 해요. 농민들이 어떤 불만을 갖고 봉기를 했을 때 그것들을 규합해서 제일 선봉에 쓰는 사람들 여기. 또 동학을 창시하는 최재우 같은 경우도 몰락 양반 출신입니다. 그래서 몰락 양반들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체제에 대한 저항하는 중심 세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붕당 정치 변질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 여기 지금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구급시험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문제가 나올 때 그냥 요 주제 안에서만 나와요. 7급 같은 경우는 오늘 공부했던 거랑 예를 들어서 막 경제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주제가 연결만 돼 있다면. 근데 9급은 그렇게 서로 다른 주제 안에서 공통 분모를 찾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요 한 주제 안에서의 특징들을 물어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세트로 딱 기억하시면 붕당 정치 변질과 관련된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거의 또 여러분 1시간 돼가네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 우리가 지금 진행했던 것이 교재 161쪽이 되겠고요. 자, 1시간 다 돼가지만 제가 요거 하나만 읽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161페이지 가면 붕당 정제 폐해라고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신축 이민년 이래로라고 나왔어요. 신축 이민년 이래로 하면 이제 경종 시기 때 벌었던 신임사를 말하죠. 조정에서 노론, 소론, 남인의 3세기 날이 갈수록 더욱 사이가 나빠져 서로 역적이란 이름으로 모함을 한다. 자, 그러한 이 영향이 시골에까지 미치게 되어 하나의 싸움터를 만들었다. 되셨어요. 자, 그리하여 서로 혼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당새끼리는 서로 용납하지 아니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되셨죠? 자, 그 부분. 자, 이런 글을 보시면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던 마지막 시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따라오신 것 같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 수업 마무리 짓고요. 조금 이따 여러분들 곧바로 탕평 정치와 그 19세기 정치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